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로 스포츠 경제학이 선택됐다. 스포츠 경제학은 스포츠 비즈니스를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소식을 듣고 10개의 주제별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스포츠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경제학은 너무 뻔히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죠. 스포츠 산업을 경제학적으로 공부하는 것 너무 당연한 얘기죠. 좀 더 올바른 질문은 왜 자동차 경제학, 왜 반도체 경제학은 없는데 왜 스포츠 경제학은 있는가? 이게 더 올바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뭐는 있고 뭐는 없다 그러면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럴 텐데 과연 스포츠가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건 약간 의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번 수치 한번 볼까요? 7월 5일 날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인데요. 2024년도 2분기 실적에 의하면 매출액이 약 74조 원, 영업이익이 10조 원. 그러니까 그거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매출액 300조 원, 영업이익 40조 원. 굉장히 큰 매출이죠. 그러면 스포츠는 어떨까?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LG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좀 작년에 LG 트윈스가 우승했고 그러니까 매출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LG 트윈스와 그 다음에 LG가 또 농구팀도 있어요. LG 세이커스라고 둘 합한 게 820억.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삼성 라이온스도 744억.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거의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갓난 애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데이터도 한번 보면 미국 애플은 2023년에 매출액이 한 3,8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거의 한 400조 원 엄청난 액수인데 미국에서 제일 큰 스포츠 팀은 그래도 뉴욕 양키스 6억 8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치를 안 알려줘도 여러분들 미리 상상할 수 있었겠지만 경제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스포츠 산업이랑 이런 전자 산업은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대학교만 봐도 스포츠 경제학과는 없지만 스포츠 경영학과는 꽤 많아요. 스포츠 산업학과도 있고 경희대학교 같은 데는 골프 경영학과도 있고 이래요. 근데 반도체 경영학과는 있는 학교 전 본 적 없습니다. 반도체 학과는 있죠. 그건 스포츠 학과도 있으니까. 아니고 반도체 경영학과 이런 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는 등한시하고 스포츠는 경영학과도 있고 이런가 생각해 보면은 방금 보셨듯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차지하고 유일한 답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배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데 스포츠 산업은 뭔가 이상해서 뭔가 달라서 좀 달리 공부를 해야지만 분석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우리가 추론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스포츠 산업은 어떠한 독특한 특성이 있는가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이것이죠.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기업이 자기 혼자 상품을 생산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혼자 생산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고 경쟁 기업한테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R&D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서 다른 기업보다 이겨가지고 마켓 시어도 늘리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스포츠 산업은 상품이 뭐죠? 경기인데 경기 혼자 못 만들어요. 라이벌 기업과 함께 해야지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라이벌 기업을 소멸시켜버리면 나도 소멸되는. 그렇다고 비슷하게 내가 가야겠다 할 수는 없죠. 기업인데 더 자기가 잘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리그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환경이 어떻게 하면 경쟁 기업과 또 다른 기업이 모두 함께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까?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니까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이먼 로텐버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1956년에 Journal of Political Economy라는 아주 저명학술지 중에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 제목이 The Baseball Players Labor Market입니다.
야구 선수의 노동시장. 거기에 이제 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의 가설, Uncertainty of Outcome Hypothesis. 뭐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경기 결과가 예측 불가능해야지 그 경기의 상품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상암 경기장에서 오늘 한일전이 벌어져. 이제 경기가 끝나기 한 10분 전이야. 기분 좋게 우리가 5대0으로 이기고 있어. 그러면 어떨까요? 뻔한 거니까 야, 주차장 길 막히기 전에 빨리 가자. 떠나는 관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경기 결과가 확실하니까. 이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어. 근데 똑같이 10분 전인데 1대1이에요. 서로 막 공방이 엄청나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경기 결과가 불확실하면 그 경기의 상품 가치가 아직 남아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똑같은 얘기를 우리 가설을 해가지고 한번 보면 팀 A, B 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팀 A의 실력이 월등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팀 A는 실력이 월등하니까 홈 경기할 때 관중이 엄청 몰리겠죠. 기분 좋으니까. 팀 B는 관중이 줄겠죠. 맨날 지니까. 그건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팀 A의 관중도 줄게 돼요. 뭐 이기는 거 뻔한데, 그렇죠? 그래서 다 공멸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제에서는 이 컴페티티브 밸런스, 구단 간의 전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리그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리버스 오더 드래프트. 그러니까 전년도에 꼴찌팀이 내년도에 신인 선수들을 드래프트할 때 1번 순위를 줘가지고 좋은 선수 데려갈 수 있게 해서 전력을 향상시키게 한다든지, 혹은 뭐 셀러리 캡. 아무리 부자 구단이라도 팀 연봉이 어떤 일정 액수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게 만듦으로써 너무 강해지는 것을 억제시키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 볼까요? 모노폴리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한국 프로야구 10개 팀의 연고지를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보면은 롯데자이언츠가 부산에 있죠. 그러면 만약에 자이언츠가 기아 타이거스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날 경기에 관중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들었어요. 10억 누가 갖고 갈까요? 기아 타이거스가 가져갈까요? 롯데자이언츠가 가져갈까요? 그 경기는 두 팀이 만들었으니까 둘이 나눠 가질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연고지 홈팀 기아 타이거스가 갔습니다. 물론 뭐 리그마다 좀 달려서 레비뉴 쉐어링을 하고 이렇게 좀 나눠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홈팀이 다 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롯데자이언츠 입장에서는 광주는 자기의 시장이 아니에요. 광주는 기아 타이거스의 시장이에요. 그리고 광주에는 기아 타이거스 하나밖에 없어요. 공급자가. 고로 지역 독점이 성립되는 것이죠. 물론 롯데 입장에서는 부산이 자기의 시장이고 부산에는 롯데자이언츠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롯데자이언츠가 독점돼요. 물론 서울은 워낙 크니까 3개 팀이 있어서 과점 시장이지만 과점 시장은 독점이랑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독점이 허용돼. 이거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조직 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서 독점을 억제시켜요. 독점 왜 억제시키죠? 경제 원론 기초 보면 경제학에서는 시장 수요 공급에 그대로 맡기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실패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모노폴리. 모노폴리의 경우에는 소셜 웰페어, 사회적인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비효율적이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점인 경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미국은 보통 정부가 그 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고, 그 법원이 독점으로 판정할 때는 어떤 이제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여러 개 있지만 최근에는 1982년도, 그건 아주 최근은 아니죠. 한 40년 됐으니까 미국의 통신회사가 독점이었어요. AT&T가. 그거 법원에서 8개 기업으로 분할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통신기업 쪼개줬던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렇습니다.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요, 엔타이트러스트 반독점법, 엔타이트러스트의 exemption을 받고 있어요. 얘네 스포츠, 니넨 독점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독점하면 나쁘다고 해가지고 부산에 롯데자이언츠도 만들고 한
너댓게 팀 만들면 이게 얘기가 안 되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다 알고 독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허용을 받는다. 그런 것도 굉장히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특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더 들라면 생산량이 고정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수요가 막 늘어나가지고 자동차 시장이 호황이라고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현대자동차는 공장을 풀가동한다든지 혹은 근로자를 더 채용한다든지 생산 설비를 확대하든지 그래서 생산량을 더 늘려가지고 미국에 가서 더 많이 팔고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스포츠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KBO는 1년에 정규리그 몇 경기죠? 한 팀당 144경기 고정돼 있어요. 인기가 있어도 144경기하고 인기 없어도 144경기야. K리그 38경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도 38경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야,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뭔가 분석이 전혀 우리 일반 이론이랑 달라지겠죠. 일반 이론은 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얼마야 되냐 막 변하고 막 이러는데 스포츠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독특한 특성을 들어줬는데 그 외에도 많은 특성이 있겠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서 스포츠 산업을 좀 물론 경제학적인 지식을 백그라운드로 하지만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스포츠 경제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경제학적 사고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KBO와 MLB의 구단 비즈니스 차이 이렇게 해놨는데 KBO는 한국 프로야구를 얘기하는 거고 MLB는 미국 프로야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반드시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만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시안 스포츠와 서양의 스포츠의 비즈니스의 차이 이렇게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논문은 제가 예전에 저의 제자인 장혜리 박사 함께 일본이 2020년 동경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나름대로 스포츠의 어떤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계 스포츠 학자들을 초대해가지고 논문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학술지에 실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저에게 주문한 거는 아시아 베이스볼 리그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분석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썼던 논문인데 그 논문의 내용을 오늘 강의에 쉽게 거기에 핵심 내용만 뽑아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B와 KBO의 가장 큰 차이는 지배구조입니다. 거버넌스 스트럭처. 일반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주인인데 대주주가 있고 보통 소액주주가 있고 이런 게 일반적이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구단들도 동일합니다. 대부분 오너들이. 근데 이제 보통 상장되지 않은 소수의 오너들이 이렇게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원해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이 나오면 그걸 배당받고 자기의 수익을 올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다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기업이 존재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키움 히어로스. 이 팀만 모기업이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봤을 때 키움 히어로스의 비즈니스 행태는 MLB의 구단의 비즈니스 행태와 비슷하겠구나. 그 다음에 키움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야구 구단들의 비즈니스 행태는 뭔가 다르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배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구단 비즈니스의 목적이 어떻게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MLB의 경우에는 아주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합니다. 명확합니다. KBO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롯데자이언츠, 그러면 롯데그룹의 회장님이 롯데자이언츠가 돈 많이 벌어오기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업의 효용을 추구한다,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모기업의 효용이 과연 뭐냐? 뭐 마케팅 효과냐? 뭐 아니면은 구단주의 행복을 주는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모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단주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신세계라는 기업이 SK 와이번스 구단을 인수해가지고 SSG 랜더스라는 팀으로 정영진 구단주가 그 후에 야구팀을 인수한 다음에 굉장히 야구에 관심을 많이 표출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야구에 대한 진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굉장히 가까워지는 이런 효과를 가졌을 겁니다. 물론 그 SSG 랜더스를 통해서 뭐 신세계가 운영하는 회사들, 뭐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어떤 마케팅에도 효과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야구팀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정용진 회장이 그냥 기업 운영만으로 우리 일반인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야구팀을 소유함으로써 좀 더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신세계 전체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진 구단주뿐만 아니고 작년에 우승한 LG 트윈스의 뭐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소셜미디어나 미디어, 그냥 일반 미디어에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이런 그 대기업들은 제가 단언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야구팀이나 농구팀이나 축구팀 운영해가지고 돈 벌 생각은 1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자, 그럼 목적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겠죠. 제가 여기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작년도의 경영 성적표를 여기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입장 수입이 얼마냐, 총 매출이 얼마냐, 선수 비용이 얼마냐 등등 있고, 제일 마지막 칼럼에 영업이익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면은 메이저리그의 구단들은 이윤을 추구한다. 그게 성공했을까요? 30개 구단 중에 보시면은 24개 구단이 흑자를 거뒀고 6개 구단이 적자를 거뒀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적자를 거둔 구단이 그전에도 적자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적자 거둘 때도 있고 뭐 팀이 더 잘해가지고 흑자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평균적으로 흑자가 훨씬 많다. 왜? 이윤을 추구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윤을 추구하는 구단이 있죠. 키움 히어로스. 작년도에 64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꽤 되죠, 그렇죠? 근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38억 원.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기에 매출액을 한번 보면은 입장 수입이 약 100억 원이 조금 못 미치고, 광고 수입이 한 182억, 기타 수입이 360억. 기타 수입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뭐 거기 네이밍 라이트도 팔았으니까 그것도 있겠고, 중계권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스폰서십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이윤을 거뒀습니다. 물론 선수를 메이저리그에 보내면은 거기에 받는 거가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간헐적으로. 여하간에 23년도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키움 히어로스도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거뒀다. 그럼 나머지 구단은 어떨까? 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하나 이글스 거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이글스가 아주 친절하게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면은 매출액이 약 500억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연고지도 대전이라서 시장이 큰 시장은 아니고, 그래서 키움 히어로스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약 100억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 500억의 매출액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를 이렇게 보면은 지원금 수입이 150억 원, 그러니까 모기업으로부터 오는 거. 광고 수입이 140억 원. 네, 광고 수입도 물론 일반 광고 수입 얻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50% 이상은 모기업의 광고 수입입니다. 결국 모기업의 지원금이 매출 총 500억 중에 반 정도 된다. 그러니까는 반 정도 지원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대충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은 대부분이 자기가 얻은 매출액의 반 정도는 구단의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기업은 매년 야구 쪽에선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혹은 자기들의 사회적 책무로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스포츠는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구단을 운영한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기여하는 거라고 있고, 그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재무제표만 가지고 봤을 때도 구단의 지배구조의 차이, 그럼에 따른 경영 목적의 차이,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일관성 있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이가 나면은 구단은 어떠한 경영 전략을 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뭐 완벽하게 못하지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 MLB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단 목표가 수익을 추구해. 그럼 중간 목표는 뭐가 될까요? 우리 1강에서 배웠듯이 프로구단은 지역 독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연고지가 자기 시장이야. 그래서 연고지에서 인기를 확보하는 게 제1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야지 수익이 쫓아오겠죠. 반면에 우리나라 KBO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랬어요. 그렇다고 이윤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연고지에서의 인기 확보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모기업이 LG 트윈스, 그럼 LG 전자가 LG 트윈스의 연고지인 서울에서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도에서 영업하고 전 세계 전 국가에서 영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인 인기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연고지에서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있어야 되고 좀 복잡해지죠. 차이가 나는 걸 좀 더 세부적인 것으로 하나 생각해보면 라이벌리 관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전 세계의 각 스포츠 리그마다 거기에 라이벌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엘 클라시코 들어봤죠? 스페인의 축구 리그의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 두 팀이 이 스페인 축구 리그의 두 지존입니다. 그리고 둘이 제일 전통적인 강호고 둘 간에는 엄청난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 라이벌 관계는 한일전 못지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그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을 보면은 바르셀로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지금도 독립을 요구해요.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분쟁이 있고 자기네들이 메인 스페인의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메인 스페인의 중심이 마드리드. 마드리드 팀이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이기면 통쾌하겠죠. 그래서 둘이 라이벌 관계입니다. 라이벌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연고지 팬들의 결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스포츠팀은 로컬 모노폴리. 연고지가 나의 시장이야. 근데 우리 팬들을 완전히 결집시켜. 그러니까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벌리 관계는 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도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팀으로 하면은 LA 다저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정후 선수가 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둘이 라이벌 관계입니다. 역사적인 건 둘은 앙숙은 아니었죠. 근데 두 팀 다 옛날에 뉴욕에 연고지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1958년인가 두 팀의 구단주가 미국의 서부가 도시들이 점점 커지는데 우리 둘이 서부 진출하자. 그래서 둘이 동시에 서부로 갔어요. 다저스는 원래 브루클린 다저스였는데 LA로 갔고, 그다음 샌프란시스코는 그때 막 금광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릴 때 자이언츠가 샌프란시스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약간 서부의 맹주라는 인식이 있어요. 둘 다 또 잘했어. 그래서 둘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자이언츠가 LA로 방문하면 다저스 팬들은 자이언츠가 지는 거 내가 봐야 돼. 경기장 꽉꽉 찹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라이벌리 관계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니까 마케팅의 방향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라이벌리 관계를 부각하고 조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자, 그럼 질문, 한국은 어떨까요? 축구 가면 슈퍼매치라는 게 있었어요. FC 서울이랑 수원 삼성이랑. 그렇죠? 근데 요즘 수원 삼성이 못해요. 그래서 그 슈퍼매치가 소멸됐어요. 야구도 한번 보면요. 요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도에 SK 와이번스랑 두산 베어스가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습니다. 2007년은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두산 베어스가 강팀이었어요. 그리고 SK 와이번스가 좀 상대적인 열세였는데 결과적으로는 SK 와이번스가 우승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에서. 3차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러분 김광현 선수 투수 알죠? 지금은 노장인데 그때 이제 아주 신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1선발이 안 되는 이런 선수였어요. 근데 김광현 선수가 스타덤에 오르는 게 2007년도 코리안 시리즈였습니다. 엄청 잘해가지고 역전 우승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2008년도에 또 두 팀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만났어요. 또 SK 와이번스가 이겼어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코리안 시리즈에 만나지 않고 그 직전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도 SK 와이번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디어에서는 두 팀이 매년 중요한 코리안 시리즈에서 만나니까 두 팀의 라이벌리 관계 막 이런 것을 기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 그걸 보고 한국에서도 라이벌리라는 게 뭐 좀 만들어지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 그 당시에 제가 SK 와이번스 사장님이랑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와이번스의 사장님이 좀 어려움을 호소했다. 요즘 신문에서 방송에서 두산이랑 SK가 라이벌이라는 기사를 부각시켜 가지고 자기가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기사가 안 나오게 설득하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산의 팬 입장에선 3년 연속 지니까 SK한테 그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진화돼서 어떻게 됐냐면 SK텔레콤의 불매운동이 일으켜 두산 팬들 사이에. 그게 아주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커다랗게 진화되진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생겨요. 미국은 라이벌리가 생겨도 상관없어. 우리 연고지에서만 인기 사랑받으면 되니까. 타 연고지는 나의 시장이 아니니까 타 연고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건 안 하건 난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가 아니고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야. 근데 모기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근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진짜 뭐 잡아먹으려고 미워하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가.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사장님은 알고 계신 거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한국에는 라이벌 관계가 별로 없는 이유가 조금 생길만 하면 원래는 구단에서 그걸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손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억제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라이벌리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경영해야 되나요? 한국에서는 아까 모두에 조금 얘기했지만은 너무 어려운 주문인데 홈에서 사랑받으면서 타 지역에서는 두 번째 인기 있는 구단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그거 쉽지 않겠죠. 굉장히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의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양과 동양의 스포츠 구단의 지배 구조의 차이에서부터 경영 목적의 차이 그리고 경영 전략의 차이까지 이루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어떤 현상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프레임워크로 왜 외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구단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의 몸값,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경제학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국내 K리그에서는 김영권 선수가 15억 3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프로 배구 남자에서는 한 선수 10억 8천만 원. 그다음에 여자는 뭐 여러분 상상하겠지만 김연경 선수. 그다음에 강소희 선수. 8억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구는 유현진 선수, 그다음에 박동원 선수가 2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외국으로 가면은 이게 또 완전히 단위가 공이 몇 개 더 붙습니다. NBA는 르브론 제임스가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원.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선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쇼헤이 오타니가 최근에 10년 계약을 했는데 연평균 소득이 7천만 달러. 약 한 965억 원. 엄청난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축구는 더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호나우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리그로 갔어요. 오일머니로 진짜 엄청난 돈을 주고 이렇게 데려가니까 약간 인플레가 있는 거죠. 2억 6천만 달러, 약간 3,586억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엄청나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제일 많이 받는 선수들이고 뭐 평균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KBO의 선수들의 평균 연봉 보니까 한 2억 4천만 원. K리그는 2억 9천만 원 정도. 거의 3억 원 정도니까 뭐 그래도 많은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프로 최고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연예인들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공연이랑 노래만 버릇으로 본 재산이 그 포브스의 자료이면 1조 5천억 원이라고.
그러고 보면 스포츠 선수보다 더 받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임영웅이 아이유보다 더 번다 그러네요. 작년에 234억 원을 벌었다고. 이런 거 보면 연예인보다 스포츠 선수들은 좀 가난하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과연 적절한 게 뭔가?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경제 이론 가면은 먼저 그 노동자의 가치를 보면은 평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수들도 노동자죠. 플레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근로자. 노동경제 이론에 하면 그 근로자의 가치는 한계 수입 생산입니다.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한계 생산과 한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라는 건 뭐예요? 스포츠인 경우에는 A라는 선수를 우리 팀에 영입함으로 더 얻을 수 있는 승수,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겠죠. 그래서 호나우두를 아니면 유현진을 한화에서 데려오면서 3승을 더 거둘 수 있다. 그럼 그게 유현진의 한계 생산입니다. 그럼 한계 수입은 뭐냐? 1승을 더 얻었을 때 얻는 추가적인 수입이 뭐냐? 그게 한계 수입이에요. 그런데 유현진은 3승을 더 줬어. 그럼 3 곱하기 한계 수입. 그게 유현진이 제공한 가치죠. 그래서 그게 한계 수입 생산, marginal revenue produ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계 생산을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 선수가 기여하는 승수가 뭐냐. 그래서 야구인 경우에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WAR, Win Above Replacement. 그러니까는 이 선수가 어떤 좀 마지널한 선수와 대체됐을 때 몇 승을 더 거두냐. 이게 Win Above Replacement이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계산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제일 마지막 중에 스포츠 애널리틱스라는 주제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 농구 같은 경우에 마지널 프로덕트 한계 생산 어떻게 계산하냐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 여러분 ESPN의 그 홈페이지 가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홀린저라는 사람이 개발한 NBA의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efficiency rating, 즉 P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법에 의해서 선수들의 기호가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센터, 키가 큰 선수들은 리바운드라든지 블럭샷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기여를 할 테고, 가드 같은 경우 특히 포인트 가드 경우에는 볼의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그래서 어시스트, 그다음 3점 슛 이런 것으로 기여를 하겠고, 과연 누가 더 승에 더 기여를 했는가, 그런 계산법들이 이제 소위 한계 생산을 계산하는 법들. 그래서 스포츠 통계들이 거기서 발전이 되고 이럴 것입니다. 자, 이게 선수의 가치예요. 한계 수입 생산. 그러면 그 선수의 연봉이 만약에 같으면은 적정하게 받는다. 연봉이 더 높다. 그러면 오버페이 됐다. 덜 받는다. 언더페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보통 계약은 1년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장기 계약을 하는 거니까 보통 이제 계약 시점에서는 그 선수의 한계 가치, 즉 한계 수입 생산을 예측하는 거죠. 예측해가지고 이만큼 기여할 거야 라고 예측하고 연봉을 이렇게 산정을 하겠죠. 근데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혹은 그 선수가 갑자기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그 선수의 기량이 만개해가지고 훨씬 예상과는 달리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사후적으로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그 선수의 기량을 예측한 것으로 연봉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경쟁 시장일 경우. 수요점 시장이 뭐죠? 수요자가 하나인 경우죠. 수요자가 독점력을 갖는 거. 어떤 시장이 그런 시장이죠? 스포츠 선수 노동 시장이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선수가 드래프트에 와가지고 선발됐어. 근데 두산 베어스가 그 선수를 선택했어요. 그럼 그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산 베어스에게만 자기의 서비스를 팔 수가 있죠. 수요자는 두산 베어스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러면 두산 베어스가 제시하는 가격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으면 나는 프로야구 선수가 안 돼. 그러니까 좀 이 경우에는 나의 연봉이 나의 가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페이라는 말은 전혀 없네.
가능성은. 오버페이가 가능한 경우는 구단이 예측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잘못한 경우밖에 없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좀 구체적인 예로 살펴볼까요? 미국의 데이빗 베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구 선수들의 기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사진도 있지만 The Wage of Win 해가지고 농구 선수들의 승의 연봉, 임금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책을 내기도 하였고 그쪽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대략 한번 그 선수의 가치를 계산해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9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했는데 NBA 농구팀의 당시의 총 수입이 87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인데 그중에 한 선수 목이 한 50%고 구단이 차지하는 게 50%다라고 하면 선수의 목은 43억 5천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수가 NBA 같은 경우 1년에 한 팀이 82경기가 되고 그러면 총 경기 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한 경기당 가치가 얼마로 나오냐면 325만 달러. 한 경기의 가치를 325만 달러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널 레비뉴, 한개 수입까지는 우리가 계산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선수를 뽑았냐면 여러분 잘 아나 모르겠는데 야니스 안테토쿤보라는 이 농구 선수인데 엄청나게 다이내믹한 사람입니다. 그리스 출신이죠. 아까 봤던 그 홀린저의 PER 그거에 의하면 2023년도에 이 야니스가 3등이에요. NBA 전체 선수 중에. 근데 이 데이빗 베리 교수가 2019년의 경우를 계산해 보면은 야니스가 20승을 기여했대요. 그 선수의 마지널 프로덕트가 20승이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마지널 프로덕트가 20승. 그다음에 1승의 가치가 325만 달러. 두 개 곱하면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그때 야니스의 연봉은 2,400만 달러. 야니스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연봉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저도 이제 전공이 계량 경제학, 통계, 회계 분석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논문 표지는 미국 미시간 대학의 러드니 포트 교수, 그다음에 저의 옛날 제자인 오태연 교수, 당시에는 미국 미시시피 대학의 교수 있었는데 셋이 논문을 써가지고 저널 오브 스포츠 이코노믹스라는 스포츠에서는 그래도 제일 으뜸되는 학술지 실은 논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논문은 반드시 뭐 선수의 가치만 평가한 게 아니고 대도시 팀의 구단과 소도시 팀의 구단의 뭐 이런 차이도 보고 막 이런 복잡한 건데 거기서 선수의 가치를 평가해 놓은 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표 9 이렇게 해놨는데요. 타자와 투수를 구분해가지고 했고 위아래 보면 위는 대도시 라지 마켓 팀, 밑에는 스몰 마켓 팀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라지 마켓 팀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처음에 경력이 1년에서 3년 차, 그러니까 신인 선수들의 그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평균적인 가치를 봤더니 약 600만 달러가 좀 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연봉의 평균을 봤더니 200만 달러가 좀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못 받는. 4년에서 6년 차를 봤더니요. 이제 기량이 만개해서 평균적인 가치가 1,100만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돈 받는 건 200만 달러 좀 넘게 받아요. 반면에 이제 7년 차 이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가치가 평균 가치가 약 800만 달러인데 샐러리가 1,000만 달러네요. 역전이 됐어요. 왜 그럴까?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시장 구조에 따른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즉 1년 차에서부터 6년 차까지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프리 에이전트가 되지 못해요. 자기가 현재 소속된 드래프트된 팀 거기 구단과만 계약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쉽게 해서 수요 독점 시장이죠. 구단이 더 파워가 세요.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6년 경력이 마침고 7년 차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유계약 선수가 돼서 내가 어떤 팀과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즉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팀에 보통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의 노동 시장이 수요 독점 시장에서 자유 경쟁 시장으로 바뀝니다. 완전 경쟁
경쟁 시장에 가깝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량만큼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연봉의 액수가 가치보다 더 높게 받았는데 상당히 비슷하게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연봉의 결정은 물론 그 선수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노동 시장의 구조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얘기로 좀 돌아와서 지금과 같은 계산법이 한국에는 정확히 매치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아시안 스포츠 비즈니스와 서양의 스포츠 비즈니스의 차이에서 봤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윤만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모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아까 한계 수입 생산에서 한계 수입이 그냥 진짜 금전적인 수입뿐만 아니고 어떤 마케팅 효과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의 한계 생산도 물론 승리가 제일 크겠지만 그 선수의 어떤 인기도 이런 것도 상당히 반영돼야 되겠고, 그래서 좀 계산법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스토브 리그 때 뭐 이제 선수들의 계약 상황 뭐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도 관심 있게 많이 보고, 그럴 때 외국 선수들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오타니 선수가 천문학적인 돈을 받을 때 대단하게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연봉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계약 내용을 할 때 이건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덜 그런데 전에는 좀 과다하게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사촌이 돈 많이 벌면 배 아프다 이런 게 기자분들한테 작동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대형 계약을 맺는 경우 연봉이 과다하다 이런 류의 기사 내용이 가끔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단 관계자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연봉 주면서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구단이 영업이익이 플러스예요.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 흑자를 보는 기업들이 잘 계산해가지고 연봉 많이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하다 안 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구단들은 전에 한번 앞에 강의에서 봤겠지만 연 매출액의 한 반 정도는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요. 그 얘기는 적자 보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 보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한테 이렇게 많이 돈을 받으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깔려 있지 않겠냐. 두 번째는 한국 선수의 경우에는 가치는 마지널 레비뉴 프로덕트, 즉 한계 수입 생산의 계산법이 달라야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때문에 있음에도 그걸 충분히 인식 못하고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갖춰지는 거 아니냐. 기업은 맨날 돈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선수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는 해석을 해서 학생들이 한국 선수 연봉 너무 과다평가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의 주제가 있길래 그거의 응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은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경제학적인 사고 5번째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한국 스포츠 경기 티켓 가격이 저렴한 이유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티켓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한 거는 저의 주관입니다. 다른 분들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간에 제가 왜 저렴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들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차이를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장 사진이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의 2024년, 25년 시즌 티켓 가격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카테고리 A 있고 다음 사진을 보면은 카테고리 B가 있고 다음 사진을 보면 카테고리 C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팀들이 있어요. 즉 토트넘의 경기니까 홈구장이니까 토트넘과 다른 팀의 경기겠죠. 근데 아주 유명한 팀, 예를 들어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이 오면 그건 빅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팬 디맨드가 많을 테니까 걔는 카테고리 A에 들어가고 뭐 인기 없는 팀이 왔을 때는 카테고리 C가 들어오고 그리고 입장 요금이 이렇게 다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소위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다. 매일매일 데일리 티켓 가격이 바뀐다라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티켓 입장료는 얼마나 될까 한번 보았는데요. 얘는 콜로라도 럭키스 팀의 7월 19일과 7월 20일 날 벌어지는 두 경기가 있는데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고 또 다른 하나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가격도 달라요. 그 다음에 좌석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레벨, 제일 밑에 마지막에 센터 필드 이런 거는 입장료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다양한 가격 좌석이 굉장히 세분화됐다. 우리나라도 많이 세분화됐지만은 훨씬 더 세분화됐다. 그래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나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는 입장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전략과 이런 게 있지 않겠냐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 한번 볼까요? LG 트윈스 2024년도 티켓 가격 표를 보시면은 성인 회원, 어린이 회원이니까 일반 가격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프리미엄석은 뭐 8만 원 이렇게 꽤 비쌉니다. 그러나 이제 내야석을 보면 블루, 오렌지, 레드, 네이비, 테이블석을 제외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가격이 한 13,000원,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야석의 어떤 등급에 따라. 그리고 외야석은 뭐 8,000원, 9,000원 이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물론 이게 LG 트윈스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스나 한화 이글스와 같이 지방에 있는 팀보다 입장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건데도 외야석이 물론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10,000원이 안 된다. 이거는 상당히 싸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10개 팀의 티켓 가격, 평일 가격, 그래서 이제 일반 응원석, 테이블석 이렇게 구분해서 봤는데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서울에 있는 팀의 입장료가 비싼 거, 키움 히어로즈가 일반 응원석이 2만 원, 내야석인 거죠. 2만 원으로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18,000원. 으로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에 뭐 기아 타이거스는 한 12,000원, 삼성 13,000원, 한화 14,000원 이런 식으로 NC 다이노스 13,000원 지방일수록 좀 저렴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기팀이 왔다고 해가지고 더 비싸지고 더 싸지고 뭐 이런 거가 별로 없고 일부 팀은 뭐 그런 시도가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진 않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입장 요금을 보면은 확실히 물론 인기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메이저리그 경기나 혹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의 입장료와 비교했을 땐 가격이 매우 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K리그도 한번 보면은 K리그는 무료 입장객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장료 티켓에 찍힌 걸로 보면 정확치가 못해서 입장 수입 나누기 평균 관중 해가지고 객단가를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평균이 한 11,980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좀 넘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상대적으로 다른 이런 관람 상품,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무용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들과 비교해 봤는데요.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냥 대충 평균 가격 이렇게 봤더니 뮤지컬은 58,000원 상당히 비싸고요. 물론 인기 있는 건 훨씬 더 비싸겠죠. 그다음에 대중음악은 뭐 13만 원 정도 수준이고 훨씬 높고 이런 거에 비해서 물론 대중음악에 뭐 팬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까 본 스포츠 경기의 티켓 프라이싱은 훨씬 저렴한 거 아닌가라는 게 저의 아까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렴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면은 한국 프로스포츠 경기의 티켓 가격은 미국이나 영국의 스포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구단 간의 편차가 적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의 경기장의 입장료가 좀 더 비싸고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 그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인기 구단과 비인기 구단의 입장료의 차. 그것만큼 크지는 않다. 그래서 구단 간 편차도 적고 그 다음에 다이내믹 프라이싱 매일매일의 경기에 따른 인기도에 따른 입장료의 차이도 별로 적고 이런 거가 우리나라 입장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2강에서 배웠던 서양 프로스포츠와 아시아 프로스포츠의 차이를 비교한 2강에서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 거기서 살펴봤던 거랑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배웠던 게 뭐였죠? 지배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아시아 스포츠는 대부분 모기업을 데리고 있고 모기업이 상당히 파이낸셜리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비즈니스 목적도 다르다.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와 같은 팀은 이윤을 굉장히 추구하는 반면에 쉽게 해서 KBO의 구단들은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모기업의 어떤 효용을 추구한다. 모기업의 효용이 뭐냐? 첫 번째는 모기업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다면 그것을 위한 입장료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 제고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의 열성 팬을 많이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서로 그 방법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열성 팬을 많이 확보한다는 건 또 뭘까요? 그거는 관중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많이 경기장에 오다 보면 좀 더 열성 팬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관중이 들어오길 원하기도 하지만 또 비싼 요금을 부여해가지고 이윤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인 반면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윤은 적어도 좋으니까 관중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팬층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장료를 조금이라도 저렴해서 팬들이 경기장을 찾는 방해 요인이 가능하면 안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장 요금을 저렴하게 설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의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게 습관적 소비 성향입니다. 지금 이 책이 제가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썼던 논문에 실린 책인데 스포츠 인 코리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논문을 썼냐면은 Changes in Habitual Attendance at Korean Baseball Games. 한국 야구에서 습관적인 관중 성향의 변화 이런 것인데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매운 음식은 습관적인 소비를 하게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먹을까 그랬을 때 신당동 떡볶이가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게 매운 음식이 어떤 인체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매운 음식의 경우 습관적인 소비 성향이 강해진다. 근데 매운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그런 습관적 소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 비빔라면이 엄청 인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비빔라면이 좀 매운고 달고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운맛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다음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 라면을 보면 또 그 맛이 생각나서 장바구니에 넣게 되는 습관적인 소비 성향이 있다 이런 건데 스포츠도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연구에 의하면은 습관적인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논문에서 2000년대의 데이터를 다 포함해 가지고 봤더니 한국에서도 이 습관적인 소비 성향, 야구에서. 그러니까 야구 경기장을 한번 가본 사람들이 또 한 번 가고 또 가고 이런 성향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런 습관적인 소비 성향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략이 야구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품도 동일합니다. 어떤 전략이냐면은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게 해요. 그래서 놓고 습관이 이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보면서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입장료건 가격이건 올려가지고 더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신라면을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신라면이 어떤 가격에 판매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라면을 먹으면서 습관성이 배입니다. 습관적 소비 성향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격에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생필품이니까. 그 다음에 신라면 회사에서 어떻게 했죠? 신라면 프리미엄, 신라면 블랙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상품을 나오면서 가격이 팍 올라가요. 그래도 사람들은 습관적 소비 성향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 오른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구매를 하게 되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성향인데 즉 습관적인 소비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초기에 가격을 낮추는 거가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단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
구단의 어떤 그 경영 목적의 차이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습관적인 성향 이런 것들도 굳이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 나쁜 전략이 아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처음부터 주제에 여러분들이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 요금이 왜 상대적으로 저렴한가,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경제학적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